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네 번째 시간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구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들, 지진, 해일, 태풍, 쓰나미, 집중호우 등 여러가지 안전하지 못한 지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피해는 많이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를 보았을 땐 천국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00년 남짓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희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에는 지구는 대혼란의 연속입니다. 100만 년, 1000만 년을 두고 대재앙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 45억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백만 번이나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기상상으로 충분히 끔찍함을 알고 있습니다. 공룡들의 대멸종도 소행성의 충돌로 추측하고 있으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를 다룬 영화들을 봤을 때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놓여질지 상상이 갑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이 발견된다면 우주에서 폭파하거나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로 오지 않도록 하는 작전을 이미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법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는 모두 멸망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충돌이 수백만 번이나 있었다니 지금 지구가 온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칼 세이건은 지구와 충돌했던 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수한 물의 결정체는 아니고 물과 메탄, 암모니아 등이 혼합되어 결빙된 것으로 총체적으로는 얼음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성은 지구와 충돌하면 대기권에서 모두 녹아 증발하기 때문에 지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켜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충격파가 도달하는 곳에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1908년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2000제곱킬로나 되는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으며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 있던 동식물들 혹은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 생명체들이 영문도 모르고 사라진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과 충돌하지도 않는 해성이지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다니 저희가 사는 동안 아니 이후에도 이런 일이 지구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성은 인류에게 이렇게 공포감과 함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물체였으며 역사에도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는 기원전 1057년 주의 무왕이 은의 주왕을 공격할 때 헨리 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66년 예루살렘 상공에 1년 동안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66년 출현한 헨리를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세기 케플러는 해성이 바닷속 물고기처럼 우주를 헤엄쳐 다닌다고 서술하였으며 뉴턴은 해성을 발견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아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열심히 관찰한 끝에 해성도 행성처럼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뉴턴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15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했던 해성들이 모두 같은 해성으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 해성을 그의 이름을 따
헨리 해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해성의 핵의 대부분은 지름이 1km가 넘는 거대한 눈덩어리로 사람이 굴릴 수 있다면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에 가까운 형상이라고 합니다. 해성의 핵은 태양의 열을 받아 증발하기 시작하고 태양풍 때문에 먼지 조각과 얼음이 해성 핵의 뒤편으로 밀려나가 꼬리를 만듭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해성은 길쭉한 타원을 그리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성이 먼저 생겼고 해성이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성은 이미 자리를 잡고 돌고 있는 행성들의 인력에 영향을 받아서 대략 100년에 한 번 정도 궤도가 바뀌고 있고 그 궤도의 변화는 결국 필연적으로 태양계의 어느 한 행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퉁구스카 사건과 같은 충돌은 대략 1000년마다 발생하며 비교적 큰 해성과의 충돌은 10억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충돌은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후 해성과 행성 간의 충돌은 태양계를 좀 더 면밀히 탐사하게 되는 날 그 흔적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흔적들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충돌했던 소행성들, 그 소행성들의 충돌은 해성과의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지형을 바꿔놓기도 하고 충돌한 지역을 넘어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큰 것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행성들이 서로 뒤엉켜 궤도를 돌다 보니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충돌 시 파편이 발생하며 이 파편이 자칫 지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행성과의 충돌은 우리와 가장 닮은 행성 금성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금성은 전체가 고온 상태이며 숨 막힐 듯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대지양에 따른 흔적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지구와 가까운 금성, 화성, 달에도 충돌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아주 연약한 행성, 지구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연약한 지구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얘기했나 봅니다. 여러 이유로 대멸종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천국 같은 지구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의 역사를 본다면 지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4장에서 행성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지구의 상황을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나 지진, 태풍, 해일 등은 대부분 국지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행성이나 해성의 충돌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주변의 행성들을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끔찍한 행성 간의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긴 우주의 시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조차 하기 버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좀 더 친근해지셨나요? 칼 세이건은 이번 4장에서 우리 지구의 역사와 우리 지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5번째 시간,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칼 세이건은 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한 챕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화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화성에 관심이 높았을까요? 여러분은 화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화성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편 이유는 바로 지구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다가 하늘을 떠도는 흰 구름도 지구와 유사합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가 7,8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와 크기도 아주 유사하고 바람이 불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까지 지구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러니 화성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을 가장 먼저 쏟은 사람은 퍼시벌 로웰이었습니다. 로웰은 전 생애를 걸쳐 화성에 매진했으며 그의 노트는 자신이 관측하고 생각한 화성의 특징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오직 한 가지만을 연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삶이 우주를 연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화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며 인간을 화성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화성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친 로웰은 화성의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 남부처럼 지낼 만한 정도라고 상상했으며 화성의 대기는 희박하지만 호흡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전반적으로 귀하기는 하지만 운하망을 잘 짜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판단이 화성에 생명체가 살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였고 상상 속 수많은 화성인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앨프레드 러셀 윌리스가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반박했지만 사람들은 로웰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역시 대중은 사실보다는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웰 덕분에 화성에 대한 상상력은 수많은 이야기를 낳았고 사람들은 그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더 우수한 성능의 만원경이 발명되었고 우수한 성능의 만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서 실제 화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들이 거대한 운하를 규칙성 있게 만들었다는 추측도 사라져갔습니다. 현대의 문명을 이룩한 인간도 지구를 화성처럼 심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니 보이지 않는 화성인이 저렇게 거대한 운하를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어느새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켓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드디어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엄청난 양의 화성 표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줬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상상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마르스 3호는 드디어 화성의 대기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초짜리 영상만을 지구로 전송하고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이후 마르스 6호도 실패하면서 화성 표면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는 드디어 바이킹 착륙선을 무사히 화성 표면에 안착시키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바이킹 착륙선은 수많은 영상을 지구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칼 세이건은 바이킹 착륙선이 보내온 화성의 지평선 영상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상상만 했던 화성, 그 화성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칼 세이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현재의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우주의 장면을 보고 감동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바이킹 탐사가 성공하게 되어 수많은 자료를 얻게 되었는데 상상하고 기대했던 생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생물로 향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체에 대한 기대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30억 년이나 살아온 미생물이 있는데 화성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자연이 박테리아를 진화시키는데 수억 년이 걸렸고 메뚜기를 진화시키는데 수십억 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물, 칼슘, 각종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지구에서 생성된 생명체 중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장 지능이 높은 존재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지구에서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인류가 탄생한 것처럼 화성에도 미생물이 산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요? 칼 세이건은 만약 화성에서도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그 화성을 그대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행성에 존재하는 독립적 생물계에는 가치 평가를 초월한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정말 미생물이 있고 화성에서도 지구와 같은 진화가 일어날까요? 인간의 짧은 생애로 관측하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함축해서 생각해 본다면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만약에 화성에 어떠한 미생물이나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화성을 지구화 작업할 수도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지구화 작업이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화성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공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많아지면 대기압이 높아지고 대기압이 높아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면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많아지면 호흡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오존도 생겨나서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계산해 보면 최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지만 인간이 이주에서 정착할 날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 또 다른 방향에서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지구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칼 세이건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후 2008년 7월 31일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은 화성 탐사선 피닉스가 화성에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퍼스비어런스 화성 탐사차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였고 인간이 어떠한 조건으로 착륙해야 살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딜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에 처음으로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던 날 전 세계인이 열광했듯이 화성에 처음으로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는 날을 목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달까지이지만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고 드디어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는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슴 설레는 날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